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다문화 사회의 청소년 인성교육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김진희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어떻게 그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다문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좀 더 우리가 청소년 인성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더 아이들과 더 호흡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저를 소개하면 저는 청소년 기관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인성교육을 확장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었고, 이러한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독일에서 6년 동안 저는 그 이주민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이 가장 많이 계셨던 곳에서 살아서 저 역시 이주민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경험이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 사회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의 현황과 이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먼저 한번 여러분 생각을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무엇이 생각나실까요? 자, 어떤 분들은 그 마샬 맥루한의 지구촌을 떠올리시기도 할 거예요. 21세기 인류의 삶과 그 미디어의 변화에 대해서 맥루한은 이러한 것들을 지구촌이라고 처음으로 명명을 했죠. 자, 또 어떤 분들은 세계 여행을 즐겁게 했던, 그래서 세계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나고 또 친구도 만나고 음식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했던 것들을 추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요즘의 상황이죠. 우리가 이처럼 세계가 하나였구나라는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생활로 느끼는 적도 드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러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강하게 느끼고 살고 있지요. 또 여러분들의 이제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자, 세계화라는 단어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이 세계화라는 그 의미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또 부정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요. 자, 이 세계화와 관련해서 또 한번 생각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무엇이 생각나실까요? 여러분에게 이 지도는 제가 소개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유엔입니다. 유엔을 보시면 1945년 그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을 창립을 해서 세계의 평화라든지 세계가 이제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만 할 것인지 공존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유엔을 창립하게 되었죠. 곧 10월 24일이 오게 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0월 24일 하면 유엔데이라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1945년에 51개국이 가입을 하면서 세계를 같이 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같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일까? 답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네, 193개국입니다. 자, 이 193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잠깐 머리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제 이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 세계 인구가 지금 거의 75억 명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지역의 인구가 속해 있는 곳이 바로 아시아이죠. 자, 아시아는 거의 그 전 세계 인구의 반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이 아시아이고,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시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시아에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몰려 살고 있고
또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문화의 교류들도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 이주는 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될까요? 자, 75억 명의 인구가 국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 국제 이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국가 간의 경제적인 불균형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죠. 그리고 또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신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제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게 되었지요. 자,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적으로 그 이주민이 얼마나 이동하는가를 보았더니 2억 5,8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평균 연령은 39세이고 또 20세 미만이 14%나 차지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그 국제 이주와 함께 현대 이주의 그 현상에 대해서 2009년에 캐슬과 밀러는 6가지의 현대 이주의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주의 글로벌화, 그리고 이주가 더 가속화되고 있고 이주가 차별화되고 있고 이주의 여성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주의 정치화, 또 이주의 환승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체류 외국인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올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보면 250만이 훨씬 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체류 외국인을 보면 살펴보시면 252만이 넘어감으로써 전체 인구의 4.9%가 넘어서면서 30년 만에 이러한 증가폭이 50배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자, 30년 동안 한국에서는 이렇게 그 체류 외국인들, 여러분이 마주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50배가 증가했다. 아마도 체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나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주로 경기도와 서울, 이 수도권에 많이 살고 계시죠. 자, 55% 이상이 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자, 일자리 때문이죠. 충분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일자리가 이 수도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도 이곳에 많이 체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체류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요? 보니까 중국, 일본 이러한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연령을 살펴보았더니 20대, 30대, 40대가 주로 많이 이 연령대에 속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나타내는 표가 되겠지요. 자, 이 표는 만 18세 인구 또 만 70세 인구 이렇게 두 가지의 인구표를 보았을 때 와, 정말 그 저출산, 고령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지요. 자,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이 그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 일본보다도 훨씬 그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서 이제는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이 아니라 초고령으로 갈 만큼 아주 급속한 인구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한국의 인구 고령화의 속도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자, 이렇게 저출산과 그 고령화 속에서 사실은 우리들의 이 대한민국은 이주민들이 없이는 대한민국이 멈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제조업체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서 마비되고 있다. 또 농축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이주민이 없어서는 농축어업이 불가능하다. 또 농촌의 그 결혼 이민자들 덕분에 몇 년 동안 아이들이 없어서 동네에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곳에서 이제야 비로소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들린다 해서 잔치도 벌리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가끔 TV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69개 시군구에서는 이미 이주민들이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광, 제조업 이런 분야에서 45.8%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들, 3D 업종이라고 하죠. 이러한 곳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전세기를 띄워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셔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한국을 움직이는 동력 중에 하나가 외국인 노동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만큼 그들과 호흡하고 지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전세기를 띄워서 외국인 노동자를 모셔와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임금을 한번 살펴보니까 내국인의 임금이 100만 원이다 했을 때 외국인의 임금이 OECD 평균으로 했을 때는 아주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OECD 평균이 88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64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ECD 22개국 중에 내 외국인 간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이라고 OECD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임금 격차가 크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떤 분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정말 우리들도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일자리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기 어려운,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 않는 곳, 이런 3D 업종에 사실은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사실은 이렇게 1.55배 정도로 차이가 날 만큼 작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임금만 적게 받느냐? 그게 아니죠. 임금보다 사실 이분들이 견디기 어려운 거는 인종차별이라든지 또 무시하거나 비하하거나 모욕하거나 혐오하는, 그래서 이분들이 더 견디기 어렵다라는 그런 고통의 목소리, 아픔의 목소리가 사실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돈만 받고 도망간다 또 하는 막 고정관념이나 편견, 또 여러분들은 혹시 이러한 일터에 있을 때 능력보다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지? 하는 국적을 따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혹시 내가 가진 그동안의 생각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3년 계약을 하고 입국한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하는 비율이
61%가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의 그 국내 장기 체류에 대해서는 뭐 별로 개의치 않는다 하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재외동포에 대한 그 국민의 인식을 조사했던 결과들을 살펴보면 별로 개의치는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어렵다. 이러한 것이 지금의 현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그렇다면 취약 집단이라고 여기는 외국인 노동자, 또 성소수자, 난민, 결혼 이주 여성, 장애인, 이러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인권을 얼만큼 존중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더니, 가장 존중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에 있어서는 72.7% 정도 존중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취약한 집단,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이민정책연구원에서 그 정책 연구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자, 국내 이민자의 그 경제 활동과 그러한 경제 활동에 따라서 경제의 기여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 2016년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더니 74조가 넘는 거예요. 놀랍지요? 아마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거나, 또 우리가 그 미디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실 잘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자,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서 국내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74조가 넘는다는 것이죠. 자, 2026년이 되면 이러한 경제 효과는 162조가 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그 경제 발전에 이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 효과가 작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외국인 노동자가 그 전체 노동력의 3%가 됐을 때 그 GDP가 얼만큼 증가하는가를 봤더니, 자, 캐나다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에서조차도 이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그 GDP 증가율이 GDP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 효과, 이 부분을 앞으로는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한국 경제에 무시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 최근에 네팔에서 오신 이주 노동자분들이 시집을 하나 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곳에서 살면서 일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시로 담았는데요. 제목은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 라는 제목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 시집의 그 내용 중에 옆에 있는 고용이라는 시인은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고,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고, 또 정말 휴식이 필요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결혼을 해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열심히 해라. 이제 내일 하면 된다. 결혼도 내일 해라. 정말 일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 끝내야 한다. 죽더라도 내일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네팔에서 오신 이주 노동자들 또한 사망했을 때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팔에서 오신 이주 노동자들의 자살률조차도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자, 이분들의 목소리에도 한번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이 이처럼 차별과 또 고정관념, 또 편견, 그리고 아까와 같이 고용 환경에서조차도 아주 차별적인, 그래서 심각한 자살까지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는 것을 보고 유엔에서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통해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다 라고 2017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의 불을 창출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해서 그 혜택을 이제는 정말 그들과 함께 나눠야 된다. 이러한 현실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들과 혜택을 나눠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이러한 위기 상황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인권의 가이드라인조차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을 해보고 계시는지 이 시간 좀 여러분들이 우리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한국의 상황들을 좀 더 깊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만나는 그 아이들, 청소년들과 또 여러분 선생님들 간의 그 다문화에 대해서 그렇다면 얼만큼 수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에 성인과 청소년의 그 다문화 수용성을 조사를 했더니 다행스럽게도 우리 청소년들은 다문화 수용성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수용성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연령이 낮을수록 국민들의 그 다문화 수용성의 점수들은 다행히 높아지고 있어서 좀 더 희망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보다 2018년에 좀 더 높아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그 단일 민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그만큼 한국 사회가 이제는 단일 민족 사회다라기보다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식 면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사는 것이 당연한 사회다라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아까 다문화 수용성이 떨어졌던 이 성인들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오히려 이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가족이나 친구 또 이웃들과 관계를 오히려 맺지 않는 경우를 보면 성인들보다 청소년의 비율이 훨씬 더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주민과 다투거나 갈등을 경험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인들은 이러한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5.0%였는데 8.8% 정도로 오히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주민들과 다투거나 오히려 또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러한 경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다문화가 사회로 우리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만큼 실생활에서 또 이주민 친구나 또 다문화 친구라고 부르는 다문화 청소년들과 생활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을 직접 경험했을 때는 오히려 이 어려움이 더 많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문화 교육을 얼만큼 참여했는가 했을 때에도
이 교육에 참여한 비율들을 보면 이런 다문화 교육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런 다문화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성교육 현장에서도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이 얼마나 이러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는데 다문화를 포용할 수 있느냐, 한국 내에서만의 조사가 아니라 그 영국의 BBC에서 그 조사를 의뢰해서 한 연구가 있습니다. 27개국 중에 한국은 얼만큼 배경이나 문화,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서로 포용할 수 있느냐, 얼마나 관용적이냐 하는 설문을 진행을 했더니 27개국 중에 26위를 차지할 만큼 아주 그 하위 그룹에 속하지요. 그래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양성에 그 포용하는 정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한국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이 아주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만에 뭐 50배 정도가 이렇게 이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인구를 살펴봤을 때 2030년이 되면 10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들을 보시면 인구의 이제 10% 정도가 되면 이러한 갈등들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들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30년 이 한국에서도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0%가 넘어감으로써 한국에서도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렇다면 자, 2030년 얼마나 남았나요? 10년이 채 남지 않은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변화해야 될 다문화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될 능력을 키워야 할지 이 기간이 사실은 10년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바로 이 대한민국에 주어진 골든타임이다. 정말 이 10년 안에 우리가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될 사회에 어떠한 역량을 키워야 할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함께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 지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이 지도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체 해외 동포 수를 나타냅니다. 자, 750만 가까이가 한국에서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민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힘이 750만 재외 동포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분에게 그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이라고 했었죠?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훌륭하신 선생님들이십니다. 자, 193개국 정도가 됐죠. 그런데 193개국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유엔의 숫자와 자,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해외 동포로 나가서 살고 있는 숫자 거의 비슷하지요. 자, 여러분 보시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거의 전 세계에 다 나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보시면 어디선가 낯익은 얼굴, 낯익은 목소리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반가운 목소리, 반가운 음식, 반가운 문화, 반가운 이야기 이러한 것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 대한민국에는 지금 한 250만 정도의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는 인구는 750만. 그러면 들어와 있는 인구가 많습니까? 나가 있는 인구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나가 있는 인구가 거의 2.5배가 넘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나가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지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들어와서 살고 있는,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자, 비근한 예로 제주도에 예멘에서 온 난민들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이 71만이 넘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죠. 자, 여러분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문화 청소년의 그 현황과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청소년들이 전체 청소년들의 거의 2.49%, 거의 2.5%에 해당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2018년 대비 자, 12.7%가 증가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문화 그 학생들의 현황들을 살펴보시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의 그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그 초등학생입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을 다문화 배경이 있는 친구들을 만날 때 이렇게 옛날에 내가 수업했을 때하고 이 환경이 많이 변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느 지역에 서울시에 많이 이런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있는가를 보았을 때 구로구, 영등포구, 또 금천구 이러한 곳에 그 초등학생 다문화 가정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은 이러한 그 다문화 배경에 있는 그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언어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중언어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한국과 또 중국어를 모두 가르치기를 원하는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을 해서 또 이러한 교과 안에 그 수업 시수들을 20% 범위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교육청의 이제 게시판에 이중언어 특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청원들이 오히려 올라옴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이중언어 교육의 계획들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 실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서울시 교육청에 들어가서 보시면 서울시 그 교육청 안에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안에 이런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그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상호 존중적 차이를 인정하는 교육 정책을 펴겠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의 그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좀 살펴보시면 어떻게 지금 이러한 그 다문화 사회에 우리 다문화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문화 학생들의 그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지요. 자, 다문화 학생들의 현황에서 보시면 남부 쪽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주로 그 중국, 한국계 중국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다 보니 이러한 학생들이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동작관악지원청에서는 초중등 학생을 위한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 이러한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 체험교실이라든지 그래서 요즘에는 문화예술과 연계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류 보편의 평화, 인권, 다양성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내면화해서 이걸 책임 있는 그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들을 좀 살펴보면 2019년 국내 다문화 가정은 이미 30만이 넘었습니다. 30만 가구가 넘음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20만이 넘었고, 또 이 다문화 가정이 또 10년 이상 거주한 장기 거주자가 이미 6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들은 이미 10년 이상 사신 분들이 이곳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10년 이상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그 고민들이 뭔가 살펴보면 아직도 체류하는 거나 또 국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부부 갈등이라든지 법률적인 문제, 또 가정폭력, 요즘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뭐 그 가정폭력이 굉장히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다문화 가정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 비켜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문화 가정들에서도 이러한 그 상담의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그 국적별로 상담하는 나라들을 보면 베트남, 또 중국 이러한 그 순으로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이 어려움들을 상담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문화 청소년들이 그 학교 폭력이나 차별을 당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가끔 접해 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그 다문화 청소년들이 그 차별을 당하는 가장 주된 그 장소가 어디인가 살펴봤더니 학교 또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곳에서 무시당하거나 모욕당하거나 또 혐오적인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이나 차별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또 마음을 많이 다가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문화 청소년들의 그러한 그 학교 생활을 좀 살펴보았더니 지난 1년 동안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2015년보다 2018년에 훨씬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지요. 또 차별을 경험한 친구들, 이러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친구들이 한 86% 정도 다행스럽게 그렇게 잘 적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가장 큰 이유가 뭘까 하고 살펴봤더니 공부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사실 공부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이 공부라는 것은 이중 언어인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학교에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학교 공부에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다문화 가족의 이혼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의 그 이혼으로 인해서 한부모 가정이 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변화에 대해서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그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학업 중단을 한번 생각해 본 비율이 있느냐 했을 때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들어온 중도 입국 다문화 학생들의 비율이 학업을 중단해야 되겠다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지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적응하기도 힘든데 한국에서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배웠지만 외국에 나가서 영어로 공부를 한다, 미국에 유학을 간다, 또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한다 했을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외국에서 태어나서 중도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이 다문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이제 흥미가 떨어져서 교과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과 학습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우선시 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함께 살펴보신 것은 이러한 그 다문화 친구들을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가 이제 57% 정도 되는데요. 학교가 역시 이러한 그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그 교과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사실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학습이라든지 또 문화체험, 또 심리 이러한 부분들도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문화 청소년의 그 학교 폭력이나 이러한 차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우리 아이들도 이러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에 시달리거나 또 편견에 시달렸다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그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문화 학생들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는데도 다문화 배경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 폭력이나 또 편견에 시달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을지, 또 이 아이들이 글로벌 시대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도 입국 청소년은 한국에 오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었느냐를 살펴봤더니 한국에 오기 전에 정말 아무 준비가 없이 온 거예요. 부모님하고 떨어져 지낸 기간이 5년이 넘는 아이들이 35%가 넘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5년 이상 떨어졌고 또 한국에 오기 전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한국에 왔는데 이 한국에서 지내는 이 아이들의 삶이 녹록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의 연령대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겪어야 될 다양한 문제점, 다양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저연령의 친구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왔을 때에는 한국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진로의 문제도 당연히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진로의 문제조차도 이 아이들에게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을 따라왔는데 한국 사회에 이제 이렇게 기댈 곳이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지내는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학교를 가지 않고 있는 친구들을 만난다면 한번 눈길이라도 이 친구들의 사연이 무엇인가? 어떠한 사연으로 이 친구들이 학교에 가고 있지 않는가?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있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 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모두 다 알려졌던 인천 중학생 그 추락사 사건을 알고 계시죠? 어머니가 러시아 사람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온갖 차별을 당하고 이 차별뿐만 아니라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성장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또 자기 삶에 만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2019년 9월 26일에 다문화교육진흥조례를 개정을 했죠. 자, 그래서 다문화 학생이 어떠한 학생이냐라고 여기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 제한외국인 처우지원법 2조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렇게 다문화 학생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다문화 학생이라고 다시 이제 이름을 바꿨던 이유는 그동안 이제 다문화 가족 학생, 또 다양한 용어들이 막 사용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서, 사실은 다문화 학생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교육의 여건도 좀 더 개선을 하고, 좀 탄력적인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이러기 위해서 다문화 가족 학생, 이렇게 다문화 학생, 이렇게 막 다양하게 불렀던 이름들을 이제 좀 통일하자. 그래서 다문화 학생, 또 다문화 교육 특별학급, 이런 거를 다문화 특별학급, 이렇게 이름을 좀 변화시키자 하고 통일성을 주자 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용어를 변화시켰다고 해서 오히려 이 용어가 변화가 된 만큼 현장이 변화됐는가, 이 용어 때문에 과연 인식이 변화됐는가, 오히려 이 용어가 다문화라는 것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사실은 뭔가 불쌍한 존재, 이들을 도와줘야 되야만 하는 존재로 낙인 찍히는 효과가 있지 않는지, 이 용어 사용에 대해서 사실은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문화라는 게 다문화 학생을 지칭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낙인의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지요. 자, 이런 물론 어려움을 가진 이런 다문화 가족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중 언어가 가능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소개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상담이라든지 서비스, 이러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 사실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접하지 못해서, 또 시간이 없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누리 콜센터도 있어서 다누리 콜센터에서는 다양한 지원들, 또 상담, 또 정보, 통역,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자, 서울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서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서울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다문화 사회, 우리는 서울에 산다라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재미있게 잘 보셨죠? 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서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앞에 자료들을 보시면서 좀 더 도움이 될 자료들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꼭 한번 찾아보시고 이 동영상들을 지식 채널 위에 있는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꼭 직접 찾아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